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심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 네? 여기서 내가 눈 부릅뜨고 있어야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천 없을 거 아니에요? 남한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천농단이지. 당권농단, 직권남용이지 명백. 죽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여기 저거 켜놔서.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요즘 동료들의 컷오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연일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뭔가 탈이 났습니다. 맹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탈당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보셨지만 농성에 들어가신 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딱 서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 모습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자청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해요. 본인의 또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단 그게 설명하는 게 주였는데 공천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받은 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웃음을 진 겁니다. 그리고요. 본회의 오늘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어제도 본회의 모습도 있고 있는데 의원들과 셀카를 찍었는데 그 의원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이미 공천이 확정되신 분들 아니면 경선이 확정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아주 활짝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과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저 모습과 관련된 영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발표를 안 해서 축하합니다, 용 대표님.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 추천하는 장면이 돼버렸군요, 지금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0점 받은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웃음을.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활짝 웃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공천이라서 굉장히 민감한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반발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이거나 예. 아니면 중앙 정치 경험의 미숙함을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천 대상자들은 정말 피가 바싹 마르는 심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0점을 받아서 떨어졌다? 그거 사형 선고보다 더한 말일 겁니다. 오히려 살인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웃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의 모습을 모든 국민이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들께서 꼭 봐주기를 당부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이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혹시? 국민들께서 선택할 때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방송 시작하면서 노웅래 의원 지금 농성 중이거든요.
본인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예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화면에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실 안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됐어요. 어떻게 보면 무기한 뭐 단식 농성 뭐 이런 형식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금품 관련 재판 받는 게 나 혼자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혼자 아니다라는 거는 민주당 내에 지금 저만 있습니까? 재판받는 거 저만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다. 이거는 공천 전행, 공천 독재다라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안규백 의원. 지금 뭐 전략공천위원장 이런 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마포갑 전략지역구 철회 방법이 없다. 이미 발표됐고 결정됐습니다. 철회할 방법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는데요. 전략지역구 철회해달라. 민주당 거절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농성하면서 저 요구를 했는데 거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속보로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노웅래 의원이 국회 당대표실을 들어가서 농성을 하니까 그 장소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금요. 노웅래 의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우리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꽤 상당 기간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은 이쪽 먼저, 다음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안 하게.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신의도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뭐 돈봉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 김남국 의원이었나요 당시에? 그러면서 쇼했죠.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노웅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나왔어요.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나 혼자냐 지금. 왜 나만 갖고 이렇게 컷오프 시키냐. 이거 불만인데 이거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 뭐 재판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법원을 오가면서 지금 재판 받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컷오프 당한 의원들이 여러모로 수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혹은 뭐 어떤 등등의 이유로 컷오프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오는 답변이 그러면은 당 대표는 라는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 어떤 질서 있는 그 물갈이, 예. 교체 이런 것들은 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출마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다음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반발하게 될 겁니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오늘 회의를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에서 농성을 하니까 회의를 당사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상임이 그래서 당사에서 한다 이런 설명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노웅래 의원을 안 만나냐, 피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에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형님 면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누구 다쳐? 죽다 갔는데. 대표님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랑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반 공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공식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략 공간위 단위에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일반 공간위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당이 뭐 내용의 모습에 한 단적인 지금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요. 지금부터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을 화상으로 지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잘 들리시죠? 지금 보니까 당대표실 예. 그 단상 앞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요. 예. 자,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항의하려고 이렇게 예.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뭐 대표는 제가 부당한 공천에 대해 항의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위로차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거고 나는 부당한 공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지금 전략공천 전략지역으로 된 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이거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떤 답을 좀 그렇게 이재명 전달을 대표가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을 좀 내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지역으로 된 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못했고요.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어. 예. 전략지역에 해당될 만한 좀 요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지역의 공천되려면은 현역이 불출마를 하든지 사고당부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는 건 경쟁력이 약해야 되는데 저는 경쟁력이 지금 가상대결에서 10에서 20%를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또 어제 공간위에서 전략 공간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공간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그냥 마치 그냥 순전히 거기서 논의하도록 넘기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략 지역이 된 것처럼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인 명백한 하자가 있게끔 그렇게 제시한 것도 그건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그리고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이거는 경선 지역 대상 논의를 해야 될 거를 전략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략 공천으로 넘긴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자, 앞서서 오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아갔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도 똑같이 이 전략 지역에 지정한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도 이 구체적인 우린 시스템 공천인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유, 특별 당국에 있던 성추행이나 음주 이런 것에 포함한 5가지 경우 외에는 무조건 경선을 붙이는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고질적인 병폐인 끼리끼리 정치, 편가름 정치, 이 개파 정치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경선해갖고 승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실형을 받았을 우리가 정치 검찰이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실형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감점과 가점을 줄 수 있게 해서 55점까지 더 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그냥 자기적인 인위적인 공천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만약에 이거 누구든지 이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공천 실패로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나라에도 나서야 되겠다. 내가 4번이나 공천을 받아서 4선이나 지금 하고 있는 나라면 지금 공천 때문에 볼모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찍소리 이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그런 각오로 해서 지금 나섰습니다. 혹시 오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구구절절에 저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 부분이 최고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딴 얘기가 안 들리는 거를 봐서는 아마도 그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아까 제 방송하기 전에 지금 그 전에 방송 있던 것 중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제 사건과 관련해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입장이 왜 바뀌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그 사건 그런 한동훈 장관의 그 낙인 찍기 범법자 낙인 찍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어떤 내가 피해를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내 사건에는 돈봉투라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치검찰도 돈봉투가 있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돈봉투가 없었는데 어떻게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기 위해서 나를 사전정지 작업으로 나를 무조건 구속시키려고 하는 돈봉투였지. 돈 줬다는 사람도 선물에 끼워준 소액의 후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봉투를 하는 걸 만들어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만들어낸 거는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이건 조작이고 그리고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지금 언젠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거에 대한 책임지고 그리고에 대한 응분을 받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난 얘기합니다. 자,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강한 불만 제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말로 알려진 거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공천 내용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셈인데 단식 농성을 언제까지 계속 지속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안규백 위원장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 되려면 거기에 요건이 돼야 되지 않냐. 사고당부도 아니고 나는 불출마도 안 하고 경쟁력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당부 요건이 안 되는 걸 거기서 논의하냐. 다시 공관위로 넘겨라. 난 경선 대상이니까. 그랬더니 공관위원장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프로세스대로 그냥 밟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거절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런다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정은 다 팽개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물갈이 하고 싶으면 물갈이 뭐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만두게 컷오프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공천을 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당이라는 거는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2012년 때처럼 우리가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그때 분열과 갈등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120석밖에 못 받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그 평가에서 0점을 받으신 분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음을 진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장면 보셨을 텐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 4위 20% 그 지금 점수 나온 거는 봐도 상식적이라고 봐도 그거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백하고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런다면 그냥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 근거를 공관위원장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시하지 못하면 뭔가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구할 때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이기는 공천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먹구구식 공천 그리고 이거는 공천 농단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부당한 공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님 오전에도 인터뷰를 좀 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당 내부에서 지금 상황과 관해서 가망이 네.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선택, 약간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탈당 그 이후에 무소속이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신당 참여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딴 사람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전 보따리 장사가 아닙니다. 뭐 몇 년 정치하고 떨어진다고 나가고 뭐 당선된다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평생을 했고 내가 내내 몇십 년을 20년 이상을 민주당을 했고 저희 선대부터 그래서 저 1955년 9월 18일 창당 때부터 부친이 저 민주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 뭐 그냥 무조건 뛰어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 정신을 회복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당에서 먼저 최대한 그 부당한 공천 바로잡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될 거고요. 그것이 이 조직에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여기 가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 정신을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난 찾아서 어떻든 간에 민주당 정신을 살리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바뀌라는 거는 사실 탈당이 연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뭐 바뀌라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예. 놀아놨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공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학자로서 그래도 원칙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공간위원장으로 와서는 자기가 아무 권한도 없는 이 정책 우리 전략 지역 이 선장과 관련해서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전략공천위에 넘겨주면 될 거를 그걸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발표는 대부분 공천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안기백 위원장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기백 위원장이 이게 해당도 안 되는 거를 발표하려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때문에 그냥 슬쩍 떠넘겼는지 모르지만 공간위원장이 뭣도 모르고 아무 논의도 안 된 걸 발표하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논의도 안 하고 발표합니까? 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그게 명백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나는 경선 대상에서 논의할 사람이지 전략 공천 지역에서 논의할 사람이 아닌데 글로 넘긴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제가 사퇴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식 농성 중이실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현장 인터뷰로 노웅래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인터뷰까지 좀 해봤고요. 지금 추가적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른 의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군요. 하위 10% 통보 받았다. 납득 어렵다. 서른 의원은 이낙연계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 이낙연계인데요. 또 다른 속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명 행사이며 사천이다. 근거를 밝혀라. 더 보겠습니다. 속보가 이어집니다. 자, 이재명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위 10%다. 내가 하위 10% 평가를 받은 건 바로 저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2년간 어떤 의정 활동을 했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뭐 상임이나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이런 게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서른 의원 하위 10% 통보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은 납득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천 적극 개입하며 개인적인 복수 사행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세요. 앞서서 노웅래 의원 현장 인터뷰도 해봤고요. 네. 지금 서른 의원이 내놓는 이 주장 입장에 대한 속보도 확인해봤는데 이거 지금 당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게 참 난감하네요. 근데 뭐 지도부도 아니 공관위도 여러 가지로 참 곤욕스러울 거예요. 예. 이 공천 때마다 당연히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 때마다 뭐 단식도 하고 삭발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그걸 100번 이해하더라도 안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 오늘 않습니까? 통보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뭐 박용진 의원, 서른 의원 또 몇몇 의원들이 밝힌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친명으로 분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러니까 계파 분류를 해본다면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그렇죠. 분들로 꼽히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근데 당의 시스템상 이거를 뭐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하위를 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아무리 우연의 일치를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나름에는 공천에 들어가기는 마련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정성평가 그렇죠. 부분에서 반영될 수가 그러니까 있다. 공천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뭐 넣으면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하위 평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있었죠. 예. 뭐 기억할 텐데 민진모 세력이라고 했었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요.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예. 대표 사퇴해라, 무능력하다, 이렇게 총선 못 이긴다 했는데 대부분 그분들을 공천에서 결과적으로는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반대한 사람을 정무적으로 살려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근데 이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설마 그러게 되겠어라는 말이 역시라로 국민들한테 비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오늘 당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본인도 정청래 의원도 8년 전에 그런 컷오프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컥했어요. 네,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다. 우연치고는. 그래서 저는 노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버지 때부터 마포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에 헌신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서른 의원님도 그렇고 또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분들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반발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좀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았냐. 근데 바로 통보하고 바로 공개되고 그렇죠. 바로 통보하고 바로 공개되고 그분들이 설마 내가 그 지금 서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이재명 대표를 적용하거나 비판했기 내가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낙연계. 편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에서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다. 저도 이제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당직자로서 왜 편을 안 드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내용이고 굉장히 요란한 상황이 되버렸거든요. 그런 자체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에 조금 선택받기보다는 오래된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도부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공천 관리에 있어서의 좀 테크닉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조언으로밖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별을 하시지만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공천은 공천대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전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말까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발표되면서 공천과 연결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밑에서 하위 10%나 20%에 해당되는 의원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평가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평가 항목 중에 이른바 동료 의원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도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 오후는 안 왔는데요. 오전에 특히 나온 게 주목을 받았는데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은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인데 일단 이걸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늘 단수 공천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에 여러 명이 신청했지만 딱 한 분만 집어서 공천됐습니다라고 결정한 거거든요. 단수 공청자 보시면은 박홍근, 진성준, 김민석, 천준호 등등등등등. 자, 공통점은 이른바 친명 의원으로 꼽으신 분들이에요. 단수 공천을 대거 받았어요. 오늘도. 오늘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경선하세요라고 현역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경선하세요라고 된 지역구를 보면은 윤영찬, 박용진, 김한정. 이른바
비명 또는 친문계로 꼽히신 분들, 더구나 최근에 현역평가 하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경선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점을 받는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친문 비명 의원들이. 박원석 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민주당 공천 논란을 두고 당 안에서부터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두 건이라면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 이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의도이고 고의인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수 공천, 특히 서울은 뭐 다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도전자들도 많고. 예. 근데 좀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른바 친명이나 당 지도부에 가까운 분들은 서울에서 다 단수 공천을 명단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 분들인데 대체로 이제 비명 포지션에 서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위 10% 혹은 하위 20%에 포함돼서 핸디캡을 안고 경선을 치러야 이미 되는데 감점을 받은 상태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30%의 감점을 자기 득표에 받습니다. 그럼 사실 경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양자도 힘든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3자 경선에 결선 투표까지 그러네요, 지금요.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이 경선하는 지역은 대부분 양자 경선이고 결선 투표 없는 3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선인데 여기는 결선 투표를 두는 3자 경선이에요. 저게 고의성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박용진 의원은 배제하겠다라는 어떤 이 정치적 의지가 보이는 거죠. 때문에 매번 이제 총선 때마다 누군가는 공천을 받고 누군가는 공천에 탈락하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수용 가능한 정도의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다면 처음에는 반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잠잠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공천 논란은 그렇게 잠잠해지기 어렵고 결국에는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내려놓고 본인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공천을 하고서 당사자들에게 양해해달라 했다면 지금보다 아마 어려움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또 여전히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있고 공천권도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냐. 이런 불만이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친명에 가까웠던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친명 호소인이었어요. 근데 저런 의원이 저렇게 돌아서는 것 자체가 이번 공천에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말과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뭐 들어오면 속보 형태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도 이거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건 예상치 못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이재명 조국 전 장관 꼴이 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엄청난 비난일 수가 있어요. 저 말 자체가요. 이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이 계신데요. 방금 전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께서 잠깐 그 이름을 언급하셨거든요. 어제도 대단한 비판을 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비판인데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무슨 백현동 얘기까지 꺼내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지금 이건? 근데 저도 사실 이수진 의원의 저 발언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지킴이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면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어느 양심이 이수진 의원의 진짜 본심인지 궁금합니다. 그때냐 지금이냐. 네, 그때 도대체 지금은 저렇게 되는 건 단순하게 나 공천 안 줬으니까 나 욱했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뭐 판결문 얘기까지 꺼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섭섭함이 아니라 판결문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요. 이수진 의원이 전직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하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판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그래도 알려졌던 분인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국민들 눈에서는 내부자가 공격했고 거기다 전문가가 있는 내부자가 공격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쉽게 넘어갈 수 없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설명을 더 내놓은 게 있어요. 본인의 주장이죠. 이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못 빠져나간다. 왜? 이유를 밝혀요. 판사니까 약간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혐의 부인은 반성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계속 올릴 거다. 조국 전 장관 꼴 날 수도 있다. 계속 부인하면 무기징역까지 최대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액수를 따져보면 그렇다. 송혜경 변호사, 이거 무기징역이라 가능하다까지 판사 출신이 판단했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죄명 중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죠. 예. 그거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백현동 그 판결문을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는데 거기 예. 보면은 이번에 그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결이었죠. 그렇죠. 김인섭 씨가 그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하고 어떻게 아주 특수한 관계가 됐는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그 김인섭이라는 분이 선대 본부장이었고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 성남 중원구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예. 이 김인섭 씨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남 분당갑에 나가라라고 권유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다.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교분을 쌓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물론 그 노비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는가는 그 판결에서 판단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부지가 그 용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예. 100% 임대 아파트로 하기로 했던 것을 뭐 10%로 낮추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 그 40여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전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네. 지금요 이게 이수진 의원 사실 철험의 멤버이고도 이른바 뭐랄까요 철험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초선 의원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멤버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뭐 지키는 발언도 많이 하고 이런 의원인데 지금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동지가 적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거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에서의 뭘 잃었다. 이번에 공천에서 내가 배제돼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심이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박탈감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저는 이수진 의원이 저렇게 감정적 대응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연일 이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영입이 돼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철험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뭐 여러 가지 친문을 쌓으면서 그래도 뭐 말하자면 방어를 잘 해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해오셨고. 근데 저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폭로를 하고 막장으로 가는 것들이 본인의 속을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근데 탈당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요. 정치적인 근원 자체가 탈당을 해서 바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인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과연 그게 유리한가? 그럼요. 이제 정치를 아예 그만하시거나 앞으로 뭐 정치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다 풀어버리셔도 되지만 저는 제가 봐서는 저 부분은 감정적 대응이다.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탈당을 했더라도 이수진 의원이 오랫동안 아직 탈당기에 잉크가 안 말랐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좀 총선을 앞두고 좀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했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철험회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의원 컷오프 된 뒤로 당을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비난인데 거기에 법률적 판단,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컷오프 된 의원들이 단순히 당대표를 비판하는 그 차원 이상의 뭔가 있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가깝다고 스스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당대표를 겨냥한 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한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현역 의원들 평가 내용 부분을 이게 누구까지 이거 알고 있었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여러 인사의 말들이 나오는데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통보에 관한 제가 정권을 가지고 그 명단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다면 평가에 대한 거는 일단 실제로 이제 작년 말까지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게 밀봉이 됩니다. 밀봉된 거는 이제 일종의 공관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당 대표는 그거를 봤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하위 명단 나만 알고 있다. 나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뭔가 아는 것처럼 0점 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아니 그건 당대표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을 해놨어요. 이명병 공관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혹은 누가 보고를 한 것 같다. 유출된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한테 보고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유출 또는 보고한 것 같다. 박원석 책임이요? 예. 이거 뭔 그림입니까? 공천 이명배 위원장은 분명히 나만 알고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 상황은? 아니 공관위원장만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0점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의 사유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를 보거나 보고받은 거나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런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서 공천을 맡겼지만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퇴의 배경이 됐던 게 이른바 정치불명의 여론조사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당에서 그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당에서는 의뢰를 했다고 하지 않고 그러나 특정인들을 빼놓은 그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그게 논란이 됐어요. 의총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인정을 했어요. 당에서 올린 걸.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선관위원장이 그만뒀는데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나 어떤 시정 조치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금 의원들을 다독이고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명배 공관위원장 만나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수를 당사자들한테 알려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공관위 회의도 안 열고 그냥 문자로 기각 통보를 받았고 당연히 평가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대표의 그런 그 문제 해결 노력도 전혀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지금 민주당 공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계속 뭔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당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혼자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보면 김성환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약간 뭐 당대표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취지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당대표가 몰라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관위원장은 나만 알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0점 받은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자체가 지금 말하면 그 선택을 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의원들은 굉장히 속이 찢어지잖아요. 예. 거기에서 저는 비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보통 겸언 적으면 어떤 뭐 그런 웃음으로 하는 버릇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어색하고 겸언 적죠. 난처하고 이거를 그랬다. 뭐 난처하고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을 잘라내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표현이 없으니까 저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저는 좀 보이고요. 저는 하나 조금은 이 테크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왜 공천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관위원장이 이걸 총대를 메고 물론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중심에서 그래서 하죠. 모든 비난을 공관위원장이 감내하고 사무총장이나 수석부총장이 해서 그러려고 공관위를 두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가장 이런 잡음이 큰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뭔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려면 공관위에 가서 짐 싸들고 가서 이건 아니다 하고 거기 가서 피켓팅을 하고 항의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뭔가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양해를 구하다가 보니 전화 통화도 하는 것들이 오고 이런 게 불거지면서 공천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과는 무관해요. 지금 지도부는 공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관위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지혜롭게 좀 선을 그어서 공천은 공관위에서 한다. 이 대표는 이 대표로서의 그냥 발언 정도로서 해서 숨겨놓고 가야지.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이 아주 좀 흐트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또 다른 축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톱 보통 이렇게 설명되죠. 그런데요.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두 톱들이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행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목이 아주 참다 늦게 나왔는데 제목도 그렇게 돼 있네요. 참다 결국은 폭발했나?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일까요? 계속 뭔가를 지켜만 보고 있다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뜻일까요? 최근에 공천과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습은 약간 어떻게 수습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옛날 우리 개파 정치 할 때도 경쟁력 있는 사람만큼은 배려를 하는 금돈이 있었는데 나를 때려잡아도 좋은데 그래서 요건은 요식 절차는 맞춰서 해야지. 미안한데 여기 저 마이크 좀 빼주실래요? 네. 예. 저렇게 뭔가 수습하는 듯한 본인이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을 가서 뭔가 위로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빼고 아마 좀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 움직임인데 일단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를 홍익표 원내대표의 뭔가 반란이다 지금. 참다 반란을 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명배 공관위원장 관련해서 이렇게 쓴 소리래요. 아니 뭐 대단한 권력 쥔 것처럼 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논란 이거 크게 문제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특정 업체 배제하세요. 그 논란이 되는 업체 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어떤 이 경선이 되는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이거 자객 공천 관련된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예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옆집 정당 사정이 뭐 아주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발언 강도나 문제 제기 강도를 보면은 글쎄요, 이거 뭐 정면으로 이건 안 된다고 딱 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앞서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 불공정함과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아, 뭔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고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업체, 특정 업체에 따라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의원들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납득을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 설명을 결국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3가지 내용 그중에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뭐 한참 됐죠. 이제 논란이 된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얘기했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얘기 참 많이 해요. 오늘 보니까 이 얘기도 좀 뭐 얘기를 했군요. 보니까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게 한다? 대장동 비리가, 백현동 비리가,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 아닙니까? 그 버릇 못 버리시네요. 거기 뭐 선관위원장은 도망갔다면서요. 겁날 것 같아요. 송영희 변호사. 무슨 새우깡 얘기까지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설명했는데 이 여론조사 문제 이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지금 많은 논란이 있죠. 2022년에 그 여론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같은 대표자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뭐 갖추지 않아서 등록을 못했는지 못해서 등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심이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 이름으로 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논란이 많으면은 공당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무슨 성남시와의 관련성 이런 걸 떠나서 공당의 그 공천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걸로는 부적격 업체라고 보여져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예. 짧게만 좀 덧붙이면 아까 그 서른 의원의 하위 10% 이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서른 의원 지역구에도요. 소위 말하는 친명자객이라고 하는 예비 후보가 가 있습니다. 그 예비 후보의 후원회장이 그 이재명 대표의 경제교사, 경제스승으로 알려진 그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기연구원장 하셨죠. 그분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도.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박용진 그 의원 관련해서 예. 3인 경선에 붙여졌잖아요. 예. 오늘 오후에 발표한 것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3인 경선을 돌리는 지역구는 총 9곳입니다. 한 곳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 9곳 중에서 결선 투표를 하는 곳은 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감산을 받을 경우에 그 감산이 3명이서 경선할 때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데 이 예. 결선 투표로 다시 1대1로 돌아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만 왜 3인 경선인데 결선 투표가 있느냐 이 얘기도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새우깡 가게 뭐 이런 게 비유해서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여론조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성남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예, 과거에 예. 그거 연계점을 찾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죠. 예를 들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아예 폐업했던 걸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질은 여론조사 이 기관 자체가 최근에 돌린 여론 조사의 방식들이 예. 현장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 이게 평이하지 않은 조사나 이게 왜 갑자기 돌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공천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이렇게 좀 연상을 그렇게 이제 건가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얘기하면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다른 행보로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굉장히 좀 논리와 원칙에 조금 이렇게 충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 D-48, 47 남은 상황에서 예.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어려울 수도 예. 있겠다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지금 하나씩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그 업체를 좀 빼라고 요구했어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예. 그게 사실관계가 옳든 그러든 간에 빼버려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빼서 말끔하게 오해를 없애버리고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하위 부분에 있어서도 설득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일부 지역의 자객 공천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예. 있어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내의 전체적인 질서나 그다음에 의원들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론 문제 논란이 되고 여론조사 업체를 빼라는 홍익표 원내대표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안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따지고 보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끝났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사들은 말끔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단지 뺀다는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속보로 등장했었죠. 서른 의원. 본인의 하위 평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다른 정당 얘기를 꺼내놨다 그러네요.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위 10%에 들어갔다. 국민께 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당이 가는 길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안 받아들여졌고 탈당 여부는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 지금 논의 범위에 넣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주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다 열어놓고 한다 그랬어요. 오늘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 나와 계신데 네. 지금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약간 탈당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예. 탈당을 한 분들도 있고 뭐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런 어떤 그 불공정 공천의 당사자가 된 분들이 이런저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예. 그런 연락들을 주고받으면서 특히 이제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가 다양하게 아마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뭐 새로운 미래는 또 새로운 미래대로 예.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계획하고 또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이걸 가지고 꾸준히 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예. 지금 뭐 민주당이 공천 내용이나 예. 또 공천 파동을 틈타서
현역 의원들을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이적시키는데 예. 당의 중심을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막 시작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가능한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뭐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실존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문제인데 예. 그걸 뭐 저희가 나서 가지고 그 호들갑을 떨거나 이런 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들갑은 떨 일은 아니지만 지켜보고 기대는 좀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붙여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민주당 상황, 지금 뭐 여러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요. 다음 주제는요, 국민의힘도 역시 뭐 공천 관련해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약간 좀 뭐랄까요? 조용한 편이다. 물론 반발하고 목소리 내는 의원도 있지만 그리고 뭐 탈락하신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10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는 공관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고 해명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제자리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 민주당 공천 얘기 좀 한참 끝났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공천 관련 나오는데 제목이요. 남자 두 분이 나오는데 윤의 남자 대 한의 남자예요. 윤과 한. 짐작하시겠죠? 어떤 이름인지를. 뭔가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와서 알려진 내용이에요.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인물 이철규 의원. 지금 공관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한 인물로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한 장동혁 사무총장. 비공개 공관위 회의. 지금 다 공관위 들어가 있거든요. 비공개 공관위에서 뭔가 격론을 두 정치인이 벌였다는 거예요. 대상은 김대식 단수공천 여부두고 입장 잘 보여. 김대식 후보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에 단수공천 됐는데 의견이 달랐대요. 이철규, 이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공관위원은 아니 장제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당선되니까 지금 밀어주는 저분합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장제원 사무총장은 아니 약간 호가호의 이런 게 논란이 돼서 지적받아서 물러났는데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거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대해서도 격돌을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요, 최근에 어떤 공관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건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달랐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저희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1년 반 넘게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수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또 비대위 또는 최고위는 공관위와 다른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선거 전체나 당의 여러 방향에 대한 다른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우석 의원. 이게 지금 요게 뭐 아까 제목은 윤의 남자, 뭐 한의 남자 그러는데 앞서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이른바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미묘하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공천 관련해서 뭐
있을 수 있는 어떤 이견 정도였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어떤 충돌이나 잡음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뭐 이게 윤심 공천이나 이런 논란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럴 거다라는 어떤 전망 일부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찐박 공천 이런 걸로 한번 내용을 크게 겪었는데 그런 모습 재현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미묘한 힘겨루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고 특히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현직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구 주류 비슷한 포지션에 서 있는데 직전 사무총장과 현 사무총장. 또 각각이 이제 윤심을 대변하고 한심을 대변한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다 보니까 몇몇 대목에서 이견이 있거나 충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공천 진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명단을 아마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비례 공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서 또 명단 짤 때? 거기서도 일정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비례는 그 상위 순번에 들어가면 그냥 당선이기 때문에 이 당내 이런저런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비례 그 공천과 관련해서 알려진 게 전혀 없는데 과연 거기서 이런 신구주류 간에 어떤 힘겨루기가 일어날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이제 출범을 한 셈이 됐는데 그 얘기를 딱 집어서 그거 명단 짜는 거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일단 앞서서 이제 민주당 얘기 막 그냥 압박하셨는데 이번에 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무슨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우선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비대위원회에 참석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 김연아 의원 단수 공천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해소된 게 맞느냐, 당에서 이런 어떤 해소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게 해소된 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단수 공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관위에게 재논의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재논의가 된 것이지 특정한 파워게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입니다. 파워게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는 지금 아까 현직 사무총장끼리의 충돌을 하셨는데 어떤 후보를 놓고 약간 이견이 있었다.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신선한 인물을 공천해서 돌풍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공천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그런 거를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공관위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번에 밝힌 게 공관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공천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 모두 다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 공관위에서 충돌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건전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명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충실히 말씀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공천이 조용해서 그렇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뭐 오락가락 기준에다가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연아 의원 부분에 있어서 단수 공천을 했다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틀었어요. 번복한 셈이 됐단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티끌만 있어도 우리는 공천에 배제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부여 공주에 있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상실형이고 지금 2심 재판을 하는데 공천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당규상 국민의힘은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티끌이 더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동갑에 있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슨 뭐 후원금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 민주당과 대척점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김연아 전 의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준들을 그냥 기분에 따라서 던진다라는 그거를 지울 수 없어서 저는 결코 속도가 느리고 용산의 어떤 여러 가지 의중을 반영해서 아주 유리알 다르듯이 공천 과정을 가기 때문에 뭐 밋밋하고 감동도 없고 하지만 결국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민주당과 다르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송영훈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 케이스는 국민의힘 공천 관련 당규상 무슨 4대 악, 5대 범죄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사자 명예훼손 사건인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저도 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수긍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예를 들면 그 판결문에는요. 권양숙 여사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떻게 공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이 과연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공천 불이익을 주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힘 당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당규 28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의 사장에 따르면 14조 7호예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부적격에 해당한다라고. 당선 무효가 아니잖아요. 당선 무효 선거법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여튼 6개월 이상 형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것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하고 의원직 상실은 그러니까 다르죠. 그거는 고무줄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김연아 의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보고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은 그러니까요. 이게 고무줄처럼 하면서 무슨 대단히 도덕적인 것처럼 하는 자체가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뭐 마지막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20초 드릴게요. 김연아 전 의원은 어쨌든 공관위에서 이제 재검토를 할 거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공천 얘기 나오니까요.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거기도 문제 많지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이제 질문을 거꾸로 던지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그것도 계양을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인 곳이잖아요.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네. 자, 이걸로. 어때? 이걸로. 뭐인가? 그거. 아까 계산하세요. 자, 요 얘기. 송영훈 이 자문위원 계양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인 거. 그 선거 4월 10일까지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많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원희룡 후보가 혼자 해도 좋은 승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안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간 것은 당에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상대 주장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여러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게 이제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에 훨씬 더 힘이 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한 걸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원희룡 후보의 그 출발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기는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혼자 해도 충분히 좋은 승부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되십니까? 아니 뭐 긴장되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저런 어떤 코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본인은 이번 선거의 컨셉을 민주당의 586 운동권 청산이라고 해놓고 운동권 좋아하시네요. 대표적인 운동권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장관, 하태경 의원에다가 최근에는 함은경 씨를 또 마포에다 대표적 운동권이잖아요. 갔다가 또 공천을 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고 본인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운동권 지지하러 오셨네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행적과 관련된 비판. 또 오늘 계양을 방문 모습이었습니다. 뭐 시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 오후 6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등장했던 인물이네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오렌지색 점퍼를 입는다. 오렌지색의 당색을 갖고 있는 거는 개혁신당인데요.
그쪽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설명을 했죠. 오늘 오전에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와 활발한 소통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뭔가 모셨다. 자, 그러면은 사실 비대위원장, 직업이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인물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있죠. 2012년부터 나왔네요. 그때도 이제 비대위에 참여했잖아요. 그때는 빨간색 점퍼 새누리당. 시간이 4년 흘러 2016년에는 민주당 파란색 점퍼. 다시 4년이 흘러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죠. 빨간색. 근데 빨강이 아니라 약간 좀 빨간색 계통의 점퍼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렌지색 점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공관위원장이라고 하죠. 소영주 부대변인께 짧게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뭐 빨리 가서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물론 선거 승리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좀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구원투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적인 정무적인 뭐 이런 판단력은 나쁘지 않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투수가 될 수 있냐는 의문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유를 짧게 딱 하나만 예를 들면 결정적 이유가 이준석 뭡니까? 대표가 이번에 새로운 미래와의 파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치명적 내상을 입었습니다. 지역적 신뢰를 잃은 것이죠. 저는 인공호흡, 뭐 구원투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대수술이 필요한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이렇게 어깨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구원투수로서. 이제는 뭐 그런 구원투수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기교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땜빵 수준의 영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발 유목민이든 화전민이든 그냥 와서 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이 미약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땜질 수준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른바 이제 모시려는 약간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좀 있었는데 좀 며칠 지나고 과거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춰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뭐 다 준데도 내가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내가 그 당을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헐떡말떡하는 건데 내가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박은석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서 개혁신당에 안 간다 그랬다가 이낙연 대표가 당을 나가니까 지금 합류하는 거예요. 이거 이른바 이제 기획서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관심 없다,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은 결국엔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원하는 컨디션,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함께 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잘 안 될 거다. 물과 기름 같은 관계고 특히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대선도 출마하지 말고 총선도 출마하지 말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라.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있는 그런 어떤 이 통합신당에 와서 무슨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하긴 어렵다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의사가 강하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무슨 뭐 기획 파기설이나 이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만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신다고
해서 수락을 해서 오늘 예. 발표가 났을 테니까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큰 당에서 공천의 전권을 가지고 예. 큰 당의 여러 가지 좀 그 뭐랄까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요소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성과를 냈는데 예. 지금 전혀 환경이 다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정당 스타트업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스타트업 정당.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김정희 위원장 레코드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또 그 이른바 김종인 매직이라고 하는 거를 발휘할지 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10초만 하시죠. 어쨌든 한국 정치의 원로시니까 예. 이 3지대가 확장하고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뭔가 역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문제지. 처음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개혁신당이. 근데 그거를 뭔가 반격을 하는 차원일까요?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을 향해서 뭔가 보조금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관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위성 정당이 차려지게 되면은 최소 86억에서 한 134억까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4억을 토해낼 생각이 없는지 그건 뭐 제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사 팔면 됩니다. 그거는 그 염치가 있으시면은 134억 토해내십시오. 예. 그 위성정당 보조금 그건 뭡니까? 토해내라고 또 막 벌써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토해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김인영 부대변인 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의석수가 감소한 정당이 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의석수가 있어 받았는데 그게 감소하게 되면 반납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게 개정안을 마련할 테니까 거대 양당이 협조해달라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응천 의원의 저 제안하는 법안 자체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점진적인 의견을 가져서 그 법안을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도 맞고 저 법안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법안 내면은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걸로 국민의힘 봐도 된다 이겁니까 지금요?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진 못했지만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만약에 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께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정당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의석이 뭐 합당을 통해서 의석이 좀 여유가 있다가 갑자기 한 석이 줄어드니까 보조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세요 얘기 나오고요.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도 또 정당이니까 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성 정당 나중에 어차피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해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정당 사항이 정상이 아니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것들이요. 이런 현상들이.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조국신당과 민주당인데 어떤 분이 조국신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간 것 같은데요, 지금요. 원래 그분은 조국신당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이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선택이.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오랜만에 두 분 있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장관님을 보좌하고 오셨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이 갔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도 고민했지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여기에서 제가 이 검찰 개혁의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송영훈 의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민주당으로 갔네요? 왜 갔을까요, 민주당으로? 조국신당이 아닌? 그러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검사 독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검찰 출신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재 영입해가지고 바로 또 경선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주의 5인 경선 5명이나 지금 경선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뭐 검찰 독재 얘기하지만 지금 그 이성윤 검사장도 영입을 했고 그 당에 뭐 송기현 의원,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김혜재 의원, 주철현 의원 검사 출신들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그 검사 독재를 얘기하지만 그 검찰 출신을 참 좋아하는 당이다.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성윤 연구위원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을 선택한 걸까요? 조국 신당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주가 그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출마하면은 뭐 경선만 통과하면은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다. 당선의 현실적인 이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지금 이성윤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출마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그 소위 이제 황운하 의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운하 의원도 경찰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사직서를 내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어쨌든 사표를 내면은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면은 사직의 의사가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돼도 사표 그렇죠. 사직 의사를 낸 것만으로도 이제 출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재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정치 윤리나 정치 도리를 중하게 여긴다면은 역시나 이성윤 검사의 그 입당 인재 영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말씀들은 잘 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보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조금 이탈하는 거 아니냐 뭐 여론조사 이런 걸 인용하면서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성윤 연구위원을 영입한 거는 이런 민주당 지지층 이탈을 좀 막아보자 이런 의사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좀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뇌피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 아니 조국 신당이 뭐 무슨 저기 보수 정당도 아니고 조국 신당이 등장한다고 해서 민주당 전체 진보 스펙트럼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그건 틀리잖아요. 예. 저는 그냥 이거는 조국 신당과는 연결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핵심 측근이 온다면 모르지만 이성윤 지금 책임위원 그러니까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더니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득실을 따진 것이죠. 조국 신당에 있었을 때 지역구로 나가서 출마 가능성이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봤자 비례의 수문인데 비례도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쓰임새가 있고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둘 중에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냥 이성윤 전 검사장이 선택한 것이다. 라는 차원이고 결국에는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다. 아까 뭐 검사 독재 하는데 검사 독재를 정말 타파하기 위해서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고 윤석열 한동훈 검찰 세력에게 핍박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대척점에서 인물로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1분여씩 남는데 제가 두 분께 다른 패널 두 분께 우선 박원석 새로운 미래 최고위원께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민주당 행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고 보고요. 전주을에서 아마 경선을 치르고 선거에 나설 모양인데 입당 이전부터 그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아까 북콘서트도 가고 해서 조국 신당 입당하는 거 아니냐. 본인도 그것도 이제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아까 서영주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안정적이잖아요. 제1야당이 민주당으로 오는 게. 민주당 그리고 호남 출마다. 예, 본인이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게 불확실한 비례 순번에 기대서 조국 신당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명분이 있고 안정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신당은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명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특정인의 방탄을 위한 정당 아니냐. 지속 가능한 정당이 아니고 결국에는 선거용 공학적인 정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다 정치의 명분인데 그런 명분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제 득표율이나 이런데 좋은 결과를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느니 지금 제1야당에서 어쨌든 제안이 오면 뭐 저라도 제1야당으로 갈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라도 간다 제안 오면 약간 이런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김윤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성윤 연구위원은 그 누가 봐도 정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왔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송영훈
법률 자문위원 뭐 속았다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도 어떻게 속고 나도 들으셨어요? 속았다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있다. 시간이 한 40분 남아 있거든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 바둑 벽언에 보면요, 그 위기 10결에 공피고화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내용이 생기고 사실은 이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민주당의 당 운영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야의 공천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새로 생긴 신당과 관련된 상황까지 쭉 길게 좀 전해드렸습니다.